일단 옥자 너무 감명 깊게 봤고 또 감독님과 이렇게 유익한 대화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궁금한 점은 그런 스토리나 이렇게 케이지에서 사육하는 게 안 좋은 거라고 계속 이제 문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오히려 국가에서 조장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AI나 살충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국가적인 대책이 정말 하나도 없는 건지 제가 아예 그런 쪽을 잘 몰라서 그 94년도에 그렇게 발표한 이후에 그냥 동물들 위한 뭐 복지 그렇게 법만 있고 실제로 이렇게 조금 더 상황이 나아진 건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황은 나아지진 않고 점점 더 악화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AI 같은 경우에 이제 물론 뭐 가장 기본적인 거는 너무 밀집식 사육이라 이 친구들이 자체 면역력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긴 한데 이런 문제가 터질 때마다 어떤 방역 대책이나 이런 데서는 뭐 어떤 그 체계적인 방역을 하거나 이렇게 관리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뭐 철새 탓을 하거나 뭐 그 확인이 안 되거든요. 철새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날라와서 어떻게 전파가 됐는지. 그리고 구제역 같은 경우, 돼지 같은 경우는 아마 이게 우리가 그 동물단체 같은 데서는 미리 이제 구제역 백신을 미리 맞추자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백신을 맞추는 경우에는 청정 국 지위를 잃게 돼서 수출길이 좀 막혀요. 근데 보면은 그 지위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계속 백신을 맞히지 않고 그냥 차라리 생매장하는 방법을 택하는데 사실 우리가 수출보다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수출하는 액보다 수입하는 액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청정국 지위를 그렇게 굳이 고집할 이유가 어떤 그 상식적인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 축산 정책을 지휘하고 어떤 수립하고 관리하는 농축산 이런 사람들이 그 공무원들이 이 동물들에 대해서 어떤 생명이 있는 동물단체나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듯이 생명이 있는 어떤 존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단지 그거를 뭐 수출의 어떤 대상이거나 어떤 경제적인 수치로만 하자라는 그런 그 마인드를 갖고 있는 한 이거는 뭐 영원히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그들이 자꾸 시설 투자에 하는 거는 그렇게 밀집 그 투자를 해서 값싸게 생산을 해서 많은 이익을 내서 그렇게 하는 것밖에 그렇게 어떤 이 동물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 차이가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해소되지 않는 한 아마 이런 문제들은 해결되지는 않고 계속 아마 누적이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저기 손 드신 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대학원생이고요. 원래 카라 회원이었는데 그 전에는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근데 제가 카라 회원이기도 하고 이런 쪽에 동물 권리나 동물 보호 뭐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쪽으로 학생들한테 교육을 하고 싶었는데 그게 현장에 있으면서 좀 접근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카라 홈페이지인 자료를 가지고도 한계가 있고 이런 쪽으로 어떤 식으로 교육적으로 접근을 해 나가야 되는지 학교에서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는지 이런 쪽으로 전혀 연구가 안 되어 있어서 저는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해보고자 생물교육과에 진학을 했는데요. 근데 가서도 보니까 선행 연구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접근을 잘못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학문적으로 접근해야 될 문제가 아닌 건지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지 그게 이제 공교육에 반영이 되고 교과서에 반영이 되고 그래서 학생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그런 동물 권리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생겨야지만 사회에 나온 사람들도 동물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서 뭐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윤리적인 논리가 먼저 되어서 사회 구성원들 간에 먼저 합의가 되어야지만 교과서에
공교육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교육적이나 아니면 학문적으로 먼저 지금 어떤 논의가 되어 있고 이게 제 개인적인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제 위치에서는 교사라는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면 좋을지 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그 아까 제일 처음에 이제 그 질문하신 게 뭐 동물단체 하는 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시민운동 중에 동물운동이 제일 늦게 출발했어요. 그래서 동물운동을 한 지가 지금 뭐 한 15년 정도인데 그 중에서도 초반 한 5년 정도는 뭐 그냥 거의 뭐 그 다양한 활동을 못했다고 보고 지금 본격적으로 우리가 활동을 하는 게 아마 5년, 10년 그 사이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른 어떤 뭐 인권운동이라든지 뭐 여성운동이라든지 뭐 다른 운동에 비하면 정말 아직 걸음마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아마 그런 발전들이 되게 크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카라가 이제 예를 들어서 케어나 동물자유연대하고 좀 다른 그 지점이 좀 있다라면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모든 동물 이슈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은 뭐 법과 제도를 바꾸고 또 법과 제도만 바꾼다라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그 동시에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야 된다라고 해서 그 두 가지 측면에 저희가 굉장히 그 주안점을 두고 있는 단체예요. 그래서 그럼 사람들의 인식을 어떻게 바꿀까라고 했을 때 결국은 교육과 캠페인이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는 아마 다른 단체보다 굉장히 그 교육에 그 집중을 많이 초반부터 해왔어요. 그래서 그 저희는 지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그 찾아가는 그 교육이라고 동물 교육이라고 해서 뭐 1년에 뭐 수백 회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10대 아이들이랑 같이 10대 청소년들이랑 같이 영카라라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아까 이제 여기서 소개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시거나 이런 분들에게 책을 몇 가지 그 선물로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저희 카라에서 만든 그 책이 있어요. 그거 드릴 건데요. 지금 질문하신 분한테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아마 초등학생 교육은 저희가 자부하건데 제일 좀 자료가 많으니까 나중에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면 저희 교육팀에 문의하시면 되고요. 이번에도 5세, 만 5세니까 뭐 한 그 6세, 7세 되는 아이들 5세 교육안을 또 저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곧 발표를 할 건데 관심을 가지시면 되고 이게 특히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게 확실히 동물 이슈가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100대 과제 로드맵 중에서도 이 학교에다가 정식 교과는 아니지만 방과후나 이렇게 해서 그 동물보호 교육을 하겠다 하니까 뭐 서울시 교육청 그다음에 서울시 이런 데서도 지금 초등학생들을 위한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계속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아마 상당히 확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또 이렇게 시작이 되는 단계라고 아직까지는 좀 성에 안 차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자체나 아니면은 시민들도 굉장히 많이 좀 공감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같이 만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감독님이 지난해 책도 쓰셨어요. 동물과 행복한 세상 만들기. 네네 그런 책도 쓰셔가지고 또 아이들 직접 만나고 교육하시는 네네 제가 뭐 초등학생들 저도 그 동물보호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어렸을 때 우리가 동물이랑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아마 평생을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워낙 그 각박하게 살고 경쟁사회에 살다 보니까 어렸을 때 여러분들은 다 그 동화책 읽으면 다 소돼지가 친구고 다 뭐 여우하고 늑대하고 다 말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없어지면서 지금은 그냥 그 슈퍼에 진열된 어떤 그 식품으로만 남아 있게 되고 이런 건데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가졌던 동물하고 가졌던 유대나 어떤 그런 감수성들을 유지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도 이번에 뭐 한 두세 달 됐는데 그 동물과 행복한 세상 만들기라는 초등학생들을 위한 책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각 챕터의 뒤에 보면 이렇게
그 챕터별로 선생님들 혹은 반 친구들하고 이렇게 토론할 수 있는 주제도 좀 따로 묶어놨으니까 나중에 교재로 활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쪽에 네. 하늘색 담당해 보시면. 그리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오늘 질문하신 분들 저희 그 동물 도서랑 동물 매거진 잡지 패지 드리고 있거든요. 네. 질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우선은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저 혼자 온 게 아니라 저희 학교 학회원들하고 같이 와서 영화를 보게 된 건데, 사실 이제 이런 자리가 마련된 줄 모르고 신청을 했다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되어서 굉장히 뜻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가지는 의문은 사실 이제 감독님께서 아까 신자유주의를 말씀해 주셨거나 이제 두 번째 질문해 주신 분이 어떤 중산층의 소득과 실제 이런 시민운동과의 상관관계를 말씀해 주시면서 좀 더 뚜렷해진 것인데요. 제가 평소에 어떤 동물권이나 동물 해방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면 느끼게 된 결론이 결국 우리가 이 옥자들이 양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사는 것은 우리가 이 사회가 식량 생산을 어떤 생존과 먹거리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이윤과 돈벌이의 문제로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경제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옥자들은 결국 양산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다면 이런 맥락에서 이제 카라가 말씀하시는 이런 문제 해법 중에 하나인 채식주의라는 일견 어쩌면 개인의 인식을 바꾸고 개인의 삶 속에서 이런 문제들을 실천해 나가는 미시적인 어떤 싸움의 방식이 과연 구조를 바꾸는 데 얼마나 주요한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카라의 대표로서 감독님께서는 이런 채식주의라는 방식이 옥자들을 없애는 데 얼마나 주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어떤 큰 변화, 죄송한데 어느 학교에서 오시는 건지 좀 여쭤봐도 돼요? 이게 그런 어떤 큰 학회는 아니고요. 저희 서울대학교의 한 반 학회라서. 반 학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것들을 기존에 있던 관습이나 늘 행해오던 걸 바꾸려고 하면 그게 제도와 인식이 동시에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법이 바뀌어도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은 그거에 따라가지 않고, 인식이 바뀌어도 법이 그대로 있으면 그게 변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동물보호법이나 개식용이나 여러 가지가, 저는 두 가지가 같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이 채식을 하는 건 사실 불가능한 완전히 몽상이죠. 한 사람이 채식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거기 때문에 대다수의 어떤 마조리티가 채식을 유지한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스토리나 이런 것들을 폐지하고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무분별하게 공장식 축산에 시설비나 이런 거에 인센티브를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동물복지 농장에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방식으로 바꿔가는 거죠. 그럼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안에서 크는 동물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고, 항생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좀 적게 투여가 되면서 우리 인간의 시민들의 건강도 향상이 될 것이고, 그리고 채식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의 식생활을 보면 우리는 너무 급격하게 육식이 너무 증진이 되었어요. 과거의 식생활에 비해서. 물론 아직까지는 서구의 식생활에 비해서는 저희가 1인당 육류 소비량이 적긴 하지만 불과 30-40년 전에 우리나라 전통 식단에 비하면 지금 불과 30년 동안 몇십 배의 어떤 육류 소비량이 증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들이 정말 너무 많이 먹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한국인들이 육류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 배달 문화의 발달. 만약에 우리가 배달이 안 된다라고 하면 치킨이 그렇게 많이 팔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회식 문화. 회식하면 꼭 삼겹살을 먹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한국의 고유한 어떤 지금 20-30년 내 어떤 그런 사회적인 어떤 생활 패턴의 변화로 인해서 너무 과도하게, 여러분들이 사실 회식 자리에서도
되게 많은 고기를 남기는 경우도 많고 치킨도 집에 가서 많이 남기는 경우도 많고 근데 이게 과도한 어떤 육류 소비 자체가 사실 우리 한국인들에게 어떤 꼭 필요한 건가 많은 영양학자들이 예전에는 사실은 돈이 없어서 육류를 많이 먹지 못했지만 사실 가장 이상적인 동양인의 한국인의 어떤 오랜 신체 구조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우리 70년대 80년대 조상들이 먹었던 식생활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예를 들어서 명절 때나 생일 때나 아주 특별한 날에만 좀 고기를 먹고 나머지는 주로 채소 위주의 어떤 식생활이 훨씬 더 건강한 우리 한국인에 더 맞는 어떤 그런 생활이라고 이제 여러 논문에서 밝혀지는데 좀 과도하게 먹는 것들을 줄이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어떤 이런 무분별한 어떤 그런 거 시설에 인센티브를 주는 게 아니라 동물복지가 향상된 농장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양쪽이 좀 바꿔 나가야지 좀 어느 정도 이렇게 개선된 지점에서 서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또 질문 있으세요? 저희 한 10분 정도 시간 남아 있는데요. 질문 있으시면 네, 감독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되게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들에 대한 얘기 많이 질문해 주셨는데 저는 조금 가볍게 혹시 감독님께서는 채식을 왠지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언제 어떤 계기로 채식을 결심하시고 이런 동물보호에 대해서 이제 의지를 가지고 시작을 하신 건지 어떤 개인적인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일상에서 채식을 유지하는 게 사실 계속 어려운 일이다라고 다들 공감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제 친구랑 둘이서 식당에 가서 하나는 채식 메뉴를 시키고 하나는 육식 메뉴를 시키면 꼭 육식 메뉴를 제 앞에 놔요. 그래서 이제 흔히 채식을 하면 굉장히 이렇게 마르고 얼굴이 창백하고 이런 느낌인데 저는 이제 사실 채식하기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해요. 그리고 오히려 육식을 끊으면서 탄수화물 중독 때문에 조금 더 살이 붙은 케이스라서 이게 혹시 채식을 하면 너무 힘이 없거나 너무 마르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9년도 5월부터 카라 일을 하게 됐는데 사실 채식은 2003년 1월부터 했어요. 계기는 제가